안녕하십니까. 시사탱크의 장성민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열풍이 사회 현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명 안풍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심리와 그 실체는 무엇인지 사회 병리학자 백상창 박사를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인 경희대 교수인 이태광 문화평론가도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오늘 5.16과 인혁당을 비롯한 과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추석을 앞둔 대선 후보의 3인의 지지율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세 후보의 추석 전 지지율 전쟁, 그 박빙의 승부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혁당 사건 5.16 유신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네,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안철수 열풍, 이 대중들은 왜 이토록 안풍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한국사회병리연구소의 백상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영미문학과 교수로 계시는 문화평론가 이태광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백 박사님, 예. 지금 이 안철수 현상이 사실 열풍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예. 대선 후보 판세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안철수 현상 때문에. 이렇게 안철수 현상이 불고 있는 열풍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간 정치라는 현상 때문에 너무나 시달려 왔고, 예. 근자에 와서는 정치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희망과 이것을 잃고 좌절감과 분노감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사회병리 현상은 해방 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깊이 심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대한 사회병리 현상이 상당히 심화된 가운데 지금 안철수 열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든 김철수든 간에 네. 나오기만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예. 새롭게 한번 쳐다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현상은요, 안철수라는 개인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그 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위기 또는 어떤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표현된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한국 사회에 특히 이제 지금의 어떤 불신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해결해 주지 못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저는 발생했다 봐요. 안철수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안철수 원장이 기본적으로 기업가였고, 네.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개발 시대의 어떤 그런 산업자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90년대 이후에 이제 벤처 기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분이거든요. IT 산업.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IT 산업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40대 이후의 어떤 테크노크라트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3파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문재인 대 안철수라는 어떤 대립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원장이 특히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행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후보처럼 비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태광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 박사님. 예.
사실상 그 박근혜, 문재인 이 두 후보 대 안철수라고 하는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철수 원장 후보를 보면은 지금 기존에 출마했었던 대선 후보들은 전부 낡은 정치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이렇게 가둬버리고 자신은 이제 새로운 정치의 열망자로 이렇게 이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 새로운 정치 아이콘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대중들이? 조금 더 배경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66년간 너무나 급속한 서양화 현상으로 오고 있고 특히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 운동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또 6.15 선언 운동 큰 파도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화의 문제는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헌팅턴도 말하고 루시안 파이도 말하지만은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보가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를 하는 아테네가 네. 지금 북한과 같은 스파르타에 망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담보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해도 국민들의 4,000불 이상의 소득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민주 정치는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국회나 이런 데서 의견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견해가 다를 때 논리적 대화로 통하여 회답을 찾고 또 결론을 내린 것을 모두 추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논리적 사고방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죠. 네. 거기에다가 특히 민주주의의 주요 조건은 정당 정치가 확립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벌써 민주당, 공화당 200년 이래 가듯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무슨 열린당 했다가 닫힌 당, 무슨 진보당, 도로 닫힌 당 이래 하고 정당의 기능이 없이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은 너무나 시달릴 뿐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모든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와 권력 잡는 데만 열중해 가지고 여기 가면 여기 수도를 가져온다 또 저기 가면 저기 개발을 한다 네. 앞뒤 안 맞는 남발을 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올리게 하고 국민들로서는 정치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안철수가 누군지 모르는 국민들도 네. 희망을 가져보는 현상이 왔다 봅니다. 굉장히 지금 이 박사님께서는 사뮤엘 헌팅턴, 루시안 파이까지 이야기를 해 가시면서 지금 이 정당 정치가 지금 막혀 있고 또 4,000불 국민소득 수준이 이상 돼야 또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민주화가 또 의회에서의 어떤 대화 정치가 가능해야 되고 또 안보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제가 또 출구가 열려야 되는데 경제가 막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안철수군, 김철수군 나오기만 하면 지금 열광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 대 이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몰고 가는 안철수 원장의 이 열광하는 대중들의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화평론가로서. 이게 사실 백 박사님이 말씀하신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사실 안철수 원장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른바 이제 우리가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치 구도를 만든 누가 이제 민주주의를 했느냐 또 누가 이제 경제를 책임졌느냐 이 두 가지를 싸웠는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 자체가 안철수에 오면 돌연 낡아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안철수라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실제로 낡지는 않았습니까? 낡아 보이는 것입니까? 실제로 낡았죠. 예, 그러니까 왜 낡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구도라는 것이 민주 대 반민주로 해가지고 이른바 여의도 정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두 패로 나뉘어져가 심지어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해만 되면은 뭐 활극이 벌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네. 언론들은 그것을 때리고 이런 식의 스펙타클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는데
국민들은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구화가 많이 됐다고 그러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미국식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저는 민주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국식 민주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개인의 자유와 바로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민들이 그런 걸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가 발전되어 온 방향들은 저는 그것으로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코드들을 갖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안 원장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정하게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불려져 왔던 386 정치인들조차도 낡은 정치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구 이제 정치인들뿐만 63세대 아니라 내지는 4.19 세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미 낡아버린 세대처럼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이미 2007년 대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이야 굉장히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 당시 인기의 원인을 가만히 보시면 여의도 정치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안철수 원장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다른 버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개발 시대의 어떤 그런 세대를 대변했다면 안철수 원장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백 박사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우리 지금 이태광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 30대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40대까지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경고한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하실 때만 해도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계속 남침을 해오고 유교를 하다가 간접 침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의 지도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나마 우리가 그때 모두 가난했는데 가난의 한을 풀자고 나온 이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는 더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시일에 서구가 서양이 500년 걸리고 일본이 1868년부터 130년 걸린 걸 10년, 20년에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가운데 엄청난 성과를 거둬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을 건너올 때는 68불이었어요. 네. 그때 국가 예산도 미국의 원조로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점차 산업화의 기틀이 잡혀가지고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때문인데 그때 불행하게도 아버지들이 모두 이 독일에 가고 광부로 베트남에 가고 고속도로 닦으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50대 이상 아버지들은 네. 없어가지고는 자식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못 시킨 겁니다. 가정교육을. 가정교육, 특히 인성교육. 인격 교육이라 하는데 네. 프로이드도 1886년에 서양에도 그런 현상이 왔어요. 세대 단절이.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대들고 또 버릇이 없어지고 저거 마음대로 하고 저거 부모를 개벽다기로 보고 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기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큰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개인주의, 자유, 권리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주의, 찰나주의, 욕망, 극대화주의 이것이 돼가지고 멀리 보질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네. 누구든지 빛과 번쩍한 사람이 좀 나타나면 와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온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예. 한국 사회 역동성을 구성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다 전체 수위를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뭐 이상적 모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 결국 다원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다수성이 폭발하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사회는 팽창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담아내기가. 사실 정치라는 사회를 것은 지금 그렇죠. 수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다변화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의도에 있는 일단 그 정치인들의 연령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40대 밑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찾아보면은 네. 그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가 또 젊은 세대 이해관계, 특히 젊은 세대는 지금 생애 주기가 우리들과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20대 졸업하고 나면 한 20대 후반 정도면 결혼을 하고, 그죠? 집을 구하고 자식을 낳고, 그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우리가 볼 땐 가장 모범적인 삶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학생들에게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지나도록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10명 중에 과연 5명이나 이룰 수 있을지도 불안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과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줬느냐는 거예요. 전혀 못 줬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가 단순하게 정책적인 측면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사회의 어떤 가치 체계를 규정하고 거기에서 도덕적 규율들을 세워내는 것도 정치의 몫이에요. 근데 그런 정치의 목들을 정치인들이 하지를 못했죠. 보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조폭들이 모여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는 다가오고 살림살이 힘들어지고 또 거기 어디 가서 호소할 데는 없고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게 멘토 문화입니다. 그 멘토 문화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철수 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뭐 무릎팍도 오사라든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저변에 그런 멘토 문화라든가 힐링 문화가 없었다면 안철수 원장의 어떤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안철수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나 품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멘토가 있었지만 왜 유독 안철수 원장만 성공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치 아버지나 또 선생님이나 자기 직장 상사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 어떻게 네. 본다면 잘 움직이는 사회, 그죠? 어떻게 보면 잘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라 볼 수 있는데 그 소통의 길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기껏해봤자 걸그룹이라든가 뭐 기껏해봤자 그죠? TV에서 뭐 예능 프로그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보시면 TV 같은 경우도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이 왜 성공을 하냐 그러면 그게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나와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소망 같은 걸 투영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대선의 국면이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가치, 그 이념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놓고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K처럼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랬을 때 결국 누가 이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이 된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안철수 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인기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꿈을 대신해 줄 수 있고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실현의 도구. 자, 열망자. 네. 박사님, 지금 오늘 이 다급해진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어떻게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백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예, 박정희라는 사람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예. 근세사에서 보기 드물게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결에 있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어릴 때 젖을 못 먹어서 꽃감을 먹었기 때문에 변비증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소위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항문기 고착증이 있어가지고 네.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 이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세 해가지고 고집스레 밀고 나간 게 근대화 운동인데 그 방법은 서양의 자유민주 경제식으로 한 게 아니고 군사 작전에서 배워가지고 군사 작전의 전략을 사용해서 서양의 산업 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집스레 하다 보니까 또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이것은 넘치지. 그렇기 때문에 그도 실수를 했고 그래서 많은
오늘 박근혜 대표가 사과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보고 그런 실수가 있는 것은 사과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녀지간에 그 인지상정을 끊고 역사적 인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 국민적 입장에서 아버지의 과거에 그 잘못한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쉽지 않는 일인데 그것까지 사과할 수 있다는 걸 보면 박 대표도 보통 사람이 아닌 큰 안목을 가졌다는 증거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이태광 저는 교수님. 이제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소 읽고 외양간 개쳤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소를 읽기 전에 외양간을 좀 고쳤더라면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땐 정치판에서 진정성을 논한다는 건 저는 좀 웃기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선판은 사실 게임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자체가 스펙타클했던 이미지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주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뭘 오판을 했냐 그러면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왜 승리했는지를 까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망각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을 망각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박 후보가 총선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박정희라는 부분과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뛰어난 사령관이었고 뛰어난 용병수를 사용하는 장군이었어요. 네. 여장군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정희 문제가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민들은 정책이나 이념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 이걸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총선 때는 굉장히 그 박근혜 전 위원장이죠. 지금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박정희와 박근혜를 분리시킨 데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유경수 여사 같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삐그덕삐그덕 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원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에 어떤 공격들이 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요. 박정희 유령을 불러내게 된 겁니다. 결국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박정희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성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도 박정희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 없어요. 심지어는 박정희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박정희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죠. 한국 사회가 이만큼까지 성장하도록 만든 데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희생당한 노동자들이라든가 희생당한 농민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라는 국가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보수 우파로 본다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논란이 되는지만 어쨌든 인정은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거의 성과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굳이 박정희 유령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불러들였을 때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 논란들이 결국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참신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뭐에 불착이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도록 만들면 안 되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참신성의 영역을 점유하고 있었더라면, 박근혜 그죠? 후보가 잘했더라면 안철수 현상이 절대 일어날 안 수가 나오죠. 없다, 이렇게 정확하면 보시는군요. 안철수 후보가 나올 수 없었죠. 네. 나올 수 없었을 건데 안 후보가 나오는 순간 이제 박 후보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백 박사님.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고한 지지,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 하나는 근대화를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룹과 또 한 그룹은 민주화하자는 그룹과 두 그룹의 큰 산맥이 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특히 민주화 그룹은 그의 아버지 세대들이 이룩한 근대화 그룹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 밥을 굶어 보지도 못했고 칡뿌리를 캐 먹지도 못했고 네. 호의호식해서 자랐고 교육은 안 받았고 그래서 모두 자유민주만 외쳤고 따라서 눈앞에 보는 데만 열중했고 막 이러한 현상이 왔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근대화 그룹과 민주화 그룹이 서로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분열도 오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계속 부채질하고 불을 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북한입니다. 네. 우리는 잠시도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집단의 대한민국 파괴 현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이작 도이치가 쓴 데도 그렇지만은 스타링이 벌써 2차 대전 말부터 계속 한반도를 진해까지 먹기 위해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항복을 했는데도 네. 계속 전진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하지 중장이 안 막았으면은 더 내려왔을 터인데 네. 그때 막았기 때문에 38선에서 멈추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 방식은 칼 마르쿠스가 한 계급적 적대심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써가지고 남한에도 얼마나 많은 소작, 지주,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북한은 계급적 적대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전을 지금도 철저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맥혀 들어간 것이 일부 민주화 세력 중에 북한도 가기도 하고 또 북한에 가서는 융성한 대접을 비밀리에 받고 네. 와서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지금 크게 근대화 세력과 또 민주화 세력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같은 당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몰랐던 것은 배우려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민주화 한다고 데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왕에 백 박사님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안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해서 과거사 22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전부 이제 재심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분도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그의 선친들이 조금 북한을 찬양하는 사상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또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무척 가난해서 학교 선생한테 막 대들고 운동장에서 떼글떼글 구불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자 첫째 한 얘기가 어떠한 동맹보다 우리 민족이 낫다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끈을 끊으려고 했고 북한에도 퇴임하기 벌써 몇 달 전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무슨 남북 관계 한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잘 판단했는지 몰라도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보면은 북한의 집단이 얼마나 악랄하며 자기네들 인민들은 굶어 죽이고 있고 모든 돈은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만져가지고 맛있는 음식은 저것들이 다 처먹고 거기에다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계속 위협하고 배는 자기들 배만 나오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남한에 있는 순진한 민주화 세력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 민족은 하나인갑다. 당군왕급일에 5천년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야밤 쪽에 날뛰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이태권 교수님. 예, 금방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노무현 정부 사실관계가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노무현 정부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는 굉장히 친미 정부였죠. 굉장히 친미 정부였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추진해가는 방향들도 미국과의 어떤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제 말은 아닙니다. 임마누엘 월스타인이라는 얼마 전에 경희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분도 이제 지금 예일대 석좌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와가지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든 자본주의적인 어떤 요구, 다시 말하면 남한 자본주의 요구에서 풀릴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본다면 뭐 어떤 지금 국가들도 이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 월스타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를 좀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보 보수의 프레임 속에 놓지 말고 노무현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과를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들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는 잘하는 것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 같은 게 노무현 정부가 과연 깨끗이 정리했는가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규정할 것인가도 사실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를 또 뭐 처벌을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될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어떤 합의된 선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했다 보죠. 거기에 대해 네. 정책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 과거사라는 부분들은 한국 사회가 어쨌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건 물론 과거사 정리라는 어떤 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표현을 썼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네.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백상정 박사님, 이태광 교수님,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